좀 전에 말씀드렸던 테슬라 제가 수익률 말씀 안 드렸잖아요. 수익률. 네,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글로벌 리서치팀 안석근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매일매일 미국 시향을 글도 쓰시고 방송도 하시고 하시니까는 그동안의 미국 주식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그런 게 어떻게 변하는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솔직히 요즘에는 좀 관심이 줄었잖아요. 하도 많이 물리기도 하고 그렇죠. 좀 읽기도 하고 네. 그래도 요즘 그 방송 보시거나 하시는 분들의 주요 관심사나 궁금해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제일 많은 질문은 미국 주식 언제 오를까요? 언제쯤 덜 빠질까요? 하락이 끝났나요? 뭐 이런 질문이 되겠고요. 국내 주식과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너무 많이 빠져서 고민이에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은 지금 관심을 안 두고 그냥 안 보시는 거죠, 계좌를. 안 본 지 오래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되게 많은 상황이에요. 이렇게까지 막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네. 뭐 S&P가 25% 넘게 빠지고 이거는 사실 아무도 예측을 못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래도 슬슬 나오는 얘기가 연준 피벗, 그러니까 좀 금리 인상이 조만간 정점에 다다르지 않을까? 이제 좀 그러면 증시도 바닥을 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팀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이 어느 정도의 국면이라고 보시는지. 일단 지난 여름부터 계속 말씀드려 왔는데 하방이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제 하방이라는 건 밑으로 얼마큼 빠질지 모른다. 그러니까 바닥을 모른다. 그게 제일 정확한 표현일 것 같고요. 지난번 FOMC 전에도 김칫국을 진짜 엄청 드링킹하고 무지막지하게 또 빠졌는데 이번에도 진짜 김칫국을 마시는 게 아니냐 아니면 베어마켓 랠리로 가냐 이렇게 결정이 될 텐데 일단 11월 FOMC가 이제 11월 1일, 2일 날 열리고 아마 저희 방송은 그 이후에 나가겠지만 시장에서는 11월에 금리는 어차피 75bp 올릴 거다. 근데 문제는 12월에 이걸 50bp로 좀 낮춰가지 않겠어? 라는 기대를 하고 있죠. 근데 기대는 기대일 뿐 실제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달라질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그 주간 전망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매매를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다. 좀 기다려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몰라요. 특히나 주식시장은 늘 말씀드리지만 예측이 아닌 대응의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돌아가는 거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미리 예측해서 움직였다가 이게 그대로 기회비용으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수익률이 막말로 작살이 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면 아직은 그러니까 연준이 어떻게 움직이든 지금은 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괜히 미리 김칫국을 마시면 잘못하면 크게 탈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그래서 김칫국이라는 표현을 지난 9월부터 계속 쓰고 있는데 김칫국을 저희가 전문용어로 허벌나게 마시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다들 너무 많이 빠지니까 그래 이렇게라도 좀 올랐으면 좋겠어. 조금이라도 오르지 않겠어? 그렇지 않아? 이렇게 주위를 보면서 같이 맞장을 박수를 치면 맞장으로 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장이 특히나 연준의 움직임을 보고 움직이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고요. 이럴 때 꼭 또 기억하셔야 될 게 연준에 맞서지 말라. 그 문구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증시는 연준에 맞서지 말라. 또 참고로 중국 증시는 당에 맞서지 말라. 좀 장기 투자를 중요시 하시고 또 장기 투자에서 실적이 꾸준히 오를 만한 우량주의 장기 투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요즘 같은 이런 변동성이 크고 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통하는 전략이라고 보시나요? 미국 주식에 있어서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량주를 대상으로 한 바이앤홀드 전략은 늘 옳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지난주 금요일에 애플이 미친 듯이 올랐죠. 7.56%가 올랐는데 2020년 4월 이후로 그렇게 많이 오른 적이 없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큰 주식이 그렇게 많이 오를 수가 있냐? 한국 시장에서 투자를 하시던 분들은 감이 안 와요, 저는. 아마 기자님도 계속 보시면서 이게 말이 되나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애플 시총이 한국 주식 전체보다 크다잖아요. 그런데도 막 그렇게 뛰더라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그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걱정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연예인 걱정, 또 하나는 애플 걱정.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애플은 걱정하지 말고 본인이 투자할 때가 제일 싸다. 우리가 또 애플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 흔히 빅세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또 알파벳 요 3개 종목 정도는 꾸준히 가지고 가실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큰 빅테크 네. 중에서는 요즘 죽쓰고 있는 게 메타가 그렇죠. 있고 네. 또 넷플릭스도 이제 조금 올랐다고는 하지만 네. 그래도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그런 빅테크는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말하는 빅세븐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닷컴, 메타플랫폼스, 엔비디아, 테슬라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제일 좋은 펀더멘탈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건 애플하고 테슬라가 될 거고요. 가장 부진한 종목은 메타플랫폼스가 되겠습니다. 메타플랫폼스는 올해 초, 그러니까 작년 4분기 실적 발표 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해서 계속 지금 망가지는 상황이에요. 물론 워낙 매출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오너의 의사결정과 판단이 향후의 기업의 어떤 방향성에 아니면 전망에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죠. 메타플랫폼스는 내년 하반기 이후에 좀 살펴보자. 그 사이에는 좀 쳐다보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원래 근데 국내 투자자분들은 메타플랫폼스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 매매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재밌는 건 지난주에 급락하니까 매수를 좀 하시더라고요. 너무 많이 빠졌다고. 올해 메타플랫폼스가 지금 70% 넘게 하락을 했고요. 엔비디아도 58%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엔비디아하고 메타플랫폼스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상황이고 메타플랫폼스는 가급적이면 안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 있고 엔비디아는 사실 펀더멘탈 자체는 나빠진 게 없고 대신에 성장세가 전반적인 업황이 다운사이징 되면서 같이 떨어지는 거라 다시 올라갈 여지는 충분히 있는 거니까 엔비디아도 사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걱정이지 지금 엔비디아에 투자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큰 문제 없이 투자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 우량주로 보셔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넷플릭스는 제가 좋지 않게 이야기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2020년 팬데믹 시작 전부터 넷플릭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질문하시면 저는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유는 하나였어요. 성장이 어렵다. 전 세계적으로 넷플릭스를 볼 사람이 이제 거의 다 봤다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랬었고요. 근데 그렇게 큰 산소 호흡기를 찰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팬데믹 터지면서 사람들이 밖에 못 나가니까 넷플릭스를 그렇게 보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때 넷플릭스를 보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한 2년 잘 버티다가 실제 이제 진짜 성장의 어떤 끝에 오다 보니까 주가가 급락을 했죠. 올해 들어서 거의 60% 가까이 하락을 하고 이번 달 들어서 반등세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향후에는 이제 성장주로서 보기보다는 가치주로 본다면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고민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신에 조금 더 고민을 한다면 넷플릭스는 만약에 배당을 주기 시작한다 하면 그때쯤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히려 메타플랫폼스 같은 경우에는 저커버그가 이번에 340억 달러인가를 내년에 투자한다고 했어요. 말이 340억 달러지 우리 돈으로 하면은 엄청난 돈이잖아요. 자, 그럼 그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 돈을 받아서 뭔가 인프라를 깔아주고 뭔가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회사들을 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 하나 여기서 팁으로 말씀드리면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네, 종목 코드는 ANET고요. 메타플랫폼스가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20% 꺼지는데 얘가 8% 올랐어요. 이유가 저커버그가 우리 340억 달러 투자할 거야. 메타버스를 위해서. 그래서 다들 미쳤구나 했는데 야 그럼 그 돈은 어디로 흘러들어갈까? 네트워크하고 인프라 관련 기업들의 주식 상승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회사가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도 아마 열어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야, 이거 비싼데? 하고 놀라실 텐데 이것도 어쨌든 좀 가치주로 좀 접근을 해서 천천히 살펴보시면서 투자를 고민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팀장님이
최근에 연달아서 약간 우량한 중소형주 네, 관련 책을 내셨잖아요. 네. 미국 주식 중에서도 뭐 우리가 들어본 서비스나 브랜드는 들어본 적이 있지만은 주식으로 살 생각을 별로 못했던 네. 그런 업종과 브랜드 기업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던데 우량 중소형주에 투자한다 미국 주식인데 네. 요 개념이 좀 괜찮게 먹히는 타이밍이라고 지금 볼 수 있을까요? 미국의 이제 한국의 코스닥 지수처럼 미국의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 지수가 있는데 이 지수는 현재 마이너스 17%예요. 단적으로 주요 지수들과 비교해 보면 S&P 500보다 그리고 나스닥보다 훨씬 수익률이 나은 상태예요. 최근에 많이 올라오기 때문인데요. 이게 코스닥에서 경험 많이 하셨을 텐데 중소형주는 장이 나빠지면 고꾸라지죠. 대신에 장이 조금 좋아지면 미친 듯이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모멘텀이 적용이 돼서 그럴 건데 여기에 실적까지 좋다고 하면 주가 상승세가 훨씬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훨씬 크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중소형주들 한 25개를 추려서 이번에 책을 발간을 했고 그리고 사실 첫 번째 책이 있어요. 2020년에 미국 주식 스몰캡 인사이드라는 책에서 22개 종목을 소개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펀더멘탈이 좋은 기업들은 2020년에 소개한 회사 중에 주가가 한 150% 이상 지금 상승 중인 종목들도 있고요. 현재 소개했던 이번에 나온 책에서도 한 30% 가까이 벌써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 책을 보니까는 모든 종목에 대해서 그렇다고 다 좋게 평가하신 거는 또 아니더라고요. 네. 점수를 매겨가지고 네. 네. 그래서 어떤 종목은 뭐 너무 많이 올랐다던가 주가가 아니면은 뭐 어떤 종목은 뭐 재무 상태가 별로 안 좋다던가 네. 이런 거를 좀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종목, 이 책에 25개 종목이 있으니까 그냥 이거 사야지? 그게 아니고 책에서 과연 어떻게 이 내용을 분석을 하고 있고 실제로 투자자분들이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타이밍 얘기하잖아요. 주식시장에서 타이밍, 주식시장에 타이밍이 어디 있습니까? 일례로 좋은 주식을 어떤 뭐 방송에서 소개를 했다. 근데 어떤 분은 아침 9시 장 시작하고 하자마자 사고 어떤 분은 장 마감하기 전에 샀어요. 근데 이 두 분은 분명히 가격차가 발생합니다. 국내 주식시장 특성상 장 시작 후 30분 미친 듯이 올랐다가 개인들이 보통 그때 네, 미친 듯이 올랐다가 이게 장 끝날 때 되면 마이너스가 있는 종목들이 허다하잖아요. 이건 타이밍은 누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한다면 종목에 대한 공부를 하고 나서 내가 이 종목을 매수해야 되겠다 라고 의사결정을 하신다면 그때가 제일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그 주식이 제일 쌀 때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지정가 매매하지 말고 시장가로 사라고. 근데 그게 그분들도 그렇게 못 살걸요? MTS에서 보시면서 시장가, 지정가 있는데 그래 시장가 놓고 나 이래야지? 과연 그런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 10원이라도 싸게 사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잖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10센트라도 좀 싸게 사려고 하다가 못 사는 경우도 더러 있어요. 근데 정말 내려놓는다면 시장가로 사는 게 맞지만 그거 쉽지 않습니다. 손이 안 갑니다. 이제 일반 분들이 기업에 대해서 일단 공부를 하고 네. 그때 사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공부를 하려면 당연히 뭐 MTS의 기본적인 투자 정보들 많이 나와 있을 거고 팀장님 같은 전문가분들이 하시는 그런 블로그랑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책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을 거고 좀 뭐 다른 거는 좀 이런 거는 추가로 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게 혹시 덜 보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정말 많은 투자 정보들이 올라오는데요. 대부분은 썸네일과 이 자극적인 문구, 카피에 혹해서 들어가셨다가 아주 그냥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조금 더 이제 객관적인 투자 정보를 활용하시면 좋겠다. 이게 증권사가 사실 욕을 많이 먹잖아요. 니들이 해준 게 뭐 있어 라고. 하지만 증권사가 발간하거나 출판하는 자료들은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유튜버들이 제공하는 그 투자 정보를 보면 갑시다! 막 이런 게 있고 뭐 이건 절대 버려! 막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게 대부분이 들어보시면 필에 따라서 가시는 게 되게 많잖아요. 증권사들이 욕을 먹지만 그나마 가장 객관적으로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를 좀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사람보다는 기계가 만들어주는 요즘에 컨텐츠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로 제가 그 월요일에 전해드리는 미국 증시 주간 전망에 보면 도메인 쇼크 지수라고 우리 국내 회사가 미국 나스닥의 ETF를 직접 상장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매주 지수를 하나씩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 국내 주식시장의 위험도를 숫자로 평가해서 내놓는데 이건 사람이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라 AI가 점수를 매겨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더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보다는 이런 기계적으로 아니면 AI가 제공하는 데이터나 투자 정보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 싶고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타이밍을 굳이 기다리지 말고 일단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 주식 괜찮네 하면은 들어가라. 지금이 제일 싸다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타이밍을 조금이라도 좀 보고 싶은 사람들한테 혹시 조언해 주실 게 없을까요? 실제로 가장 좋은 타이밍을 볼 수 있는 때는 어닝 시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3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다음 주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고요. 이번 주도 S&P 500 기업이 한 150개가 실적을 발표하고 지난주에도 한 160개가 실적을 발표했어요.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고 가이던스가 좋게 나오면 보통 이틀에서 5일 정도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요. 그리고 실적도 나쁘고 가이던스도 나쁘다 하면은 이틀에서 5일 정도는 계속 빠집니다. 그 추세가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가요. 그러니까 국내는 정말 올랐다가 빠지고 조금 빠지다가 많이 빠지고 대부분 빠지니까 국내는. 근데 미국은 실적과 가이던스 확인 후에 주가 움직임이 그 방향성에 맞춰서 움직여요. 최소한 이틀, 최대한 5일 정도. 그렇게 본다면 실적 발표와 가이던스를 체크하신 후에 해당하는 기업의 매수를 고민하셔도 늦지 않다. 그리고 그 흐름은 그 분기 내내 어느 정도 이어가는 모습을 계속 보여줘요. 근데 요즘에 정말 중요한 게 가이던스거든요. 그러니까 전망치. 그러니까 이번 실적은 이랬는데 다음 분기 실적은 이럴 것 같아. 라고 얘기할 때 이 다음 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향후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기대치를 반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특히 확인하시고, 야, 실적이 좋은데 왜 주가 안 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요즘 많은데 요즘에는 실적도 중요하고 가이던스가 더 중요하다. 요거를 꼭 확인해 주시고요. 또 재미있는 건 애플은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가이던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냥 실적만 발표하고 끝나요. 야, 우리 잘했어, 끝. 근데 주가가 오르죠. 그만큼 애플의 펀더멘탈과 시장에서의 신뢰가 크다는 거죠. 그 가이던스 안 좋은 기업들 보셨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괜찮았어요. 근데 가이던스가 우리 환손실도 있고 클라우드도 있고 조금 그래? 라고 하니까 주가가 뭐 7%씩 빠지고, 또 알파벳도 마찬가지고 알파벳은 숫자 자체도 안 좋았지만 가이던스 역시 안 좋은 상황이라 같이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역으로 생각하면 그 빅7 종목, 특히 애플, 알파벳, 그리고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만큼 펀더멘탈이 든든한 회사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면, 물론 지금 경기는 점점 안 좋게 변하고 있지만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기업들은 그런 대형 기업들, 그리고 현금 흐름이 좋은 회사들.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신 종목 중에 영업 현금 흐름과 잉여 현금 흐름이 좋다 그러면 그냥 믿고 가셔도 됩니다. 보통 얘기하시는 그 장기 투자는 몇 년 정도를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단기라고 하면 국내 투자자분들은 단기면 하루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정도 본다고 치고, 중기로 보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1년 정도 보고, 장기라고 하면 1년 이상에서 한 3년 정도 보는데, 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테슬라를 2018년으로 기억을 해요. 제가 150달러인가에 두 주를 샀습니다. 그때 테슬라를 선택한 이유는 전기 자동차의 상징이라고 생각해서 샀고요. 그러고 나서 한 1년 지났나? 일론 머스크가 마리화나를 피더니 팟캐스트에서 막 나 상장 폐지시킬 거야 우리 회사,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가가 500달러 넘어섰다가 100달러 선까지 빠졌어요. 그래서 저도 야, 이거 두 주밖에 없지만 그냥 나도 정리할까? 머리 아픈데? 하고 있다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전기 자동차의 상징이라는 것 때문에 그냥 접어놓고 나중에 보자 하고 접었어요. 관심을 끌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 실적이 받쳐주면서 주가가 달리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현재까지 주식 분할을 2번이나 했고 주식 분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200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빠졌음에도 올해도 테슬라도 한 30% 빠졌는데 200달러 선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펀더멘탈이 강력하다는 거고요. 이후에 기가팩토리를 한 2개 더 만들고 또 그 에너지, 특히 이제 전기 에너지를 활용하는데 그 우리가 수직 계열화를 해서 에너지에 대한 모든 걸 지금 관리하려는 게 일론 머스크의 이제 꿈이잖아요. 그게 가능해지고 여기에 전 세계에서 달리고 있는 테슬라 차량들이 전 세계 맵을 다 확보하고 거기에 모든 교통 정보와 데이터를 다 모아서 정말 자율주행 기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면 게임은 끝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면 테슬라도 한 3, 4년 후까지는 지금 좀 비싸다고 생각이 드셔도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매수를 하신다면 나중에 또 큰 기회를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그때 떨어졌을 때 더 사실 걸 그랬네요. 그러면 그래서 생각을 안 하고 있죠. 그 생각을 하면 나는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막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애플도 그렇게 좋다고 얘기하면서 저도 애플을 초창기 때 사놓은 거 외에는 추가로 매수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 공부를 한다고 새로운 주식 아니면 기존의 우량주에 대한 그 매수를 하면서 애플 주식을 저는 또 안 사고 있는 거죠. 미국 주식을 그렇게 공부 차원에서도 사시고 투자도 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또 다른 데는 어떻게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약간 본인의 투자 비법 같은 거를 알려주시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테슬라 제가 수익률 말씀 안 드렸잖아요. 수익률 1,500%예요. 이런 주식은 진짜 다시 나오기 정말 쉽지 않은 종목이고요. 대신에 중소형주 중에는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눈에 차이는 분들은 이게 또 안 들어와요. 그런 종목, 중소형주 뭐 그게 얼마나 되겠어?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우주항공 종목들을 스펙으로 해서 조금 매수를 해놓은 게 있고요. 물론 그 종목들이 지금 수익률이 마이너스 80%? 일론 머스크가 준비하는 화성 프로젝트처럼 3, 4년 후에 우주 멀리 갈 준비들을 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많잖아요. 그런 기업들을 주식을 조금 가지고 있고 제가 미국 주식을 업무를 맡은 다음에 가장 먼저 매수했던 종목은 월트 디즈니가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 제가 95달러에 샀다가 디즈니 플러스 런칭하고 그게 1억 명 구독자 수 찍으면서 얘가 200달러를 넘어서면서 야 대박이다 했는데 작년 말 또 올해 디즈니 주가가 엄청 빠졌죠. 그래서 제가 샀던 금액보다 밑으로 빠진 적이 있어요. 90달러까지. 근데 안 팔고 계속 가지고 있고요. 물론 5주 가지고 있습니다. 5주. 근데 지금은 120달러 정도 하고 있거든요. 펀더멘탈이 좋은 기업들은 특히 이제 월트 디즈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엔데믹으로 가면서 디즈니랜드가 개장을 했잖아요. 디즈니랜드만 활성화되면 이제 주가는 갑니다. 그런 종목들은 팔지 마시고 쭉 가져가시면 수익률로 보답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정말 튼튼하고 괜찮은 기업들은 주가가 물론 올랐다가 다시 빠졌다가는 할 수 있겠지만 기다리면은 다시 올라가는 추세로 가긴 가는 거네요. 주식이라는 게 하염없이 올라가지도 않고요. 하염없이 꺼지지도 않거든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또 내려가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이 주식은 정말 싼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액면가로 그 금액으로 지금 싸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업 가치 대비해서 주식 가격이 싸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 흔히 페니스탁이라고 얘기하는 1달러 미만짜리 종목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좋은 회사들의 주가가 그만큼 지금 많이 하락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저희 유튜브와 뉴스레터 구독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조언 같은 거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제 기자님과 인터뷰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게 된 계기는 딥다이브였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에 시향을 제공해 드리는데 이게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설명을 해드려야 되다 보니까 깊이 있게 말씀을 못 드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전해드린 채널K의 시황 정보를 보시고 우리 기자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딥다이브 컨텐츠를 보시면 그날의 시장뿐만 아니라 향후에 전반적인 해당 기업이나 흐름이나 어떤 산업의 펀더멘탈까지 확인을 하실 수 있는 좋은 눈을 가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딥다이브